날 버린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본색을 드러내는지 확인만 해보자. 복수하러 갔다가 수천억 자산가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자신을 버렸다는 여자를 무너뜨리겠다고 거지 행색으로 매일 그 가게를 찾아갔는데 그 여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밥 한 상을 내밀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요. 남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절뚝이는 다리로 주방을 오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37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자는 우연히 보게 됩니다. 펼쳐진 편지 한 장을,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를요. 그 순간 남자는 알아버렸습니다. 37년 동안 자신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어떤 진실이 이 남자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 해 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 후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읽고 답드릴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강도일이 처음 그 국밥집 앞에 찾아간 날은 흐린 오후였습니다. 재래시장 골목 안 간판도 없는 작은 가게였어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페인트가 벗겨진 문이 서 있었고 문틈 사이로 뽀얀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하나둘셋 단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 국밥집만은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모습 그대로였어요. 도일은 낡은 점퍼깃을 세우며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맞춤 양복 대신 때가 찌든 헌 옷을 걸쳤고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어요.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 행색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비서가 건넨 사진 한 장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깊은 주름 굽은 허리,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 그게 자신을 낳은 여자라니. 도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7년이었어요.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어느 날 그냥 사라졌다고 했어요. 도일을 키워준 양부모는 그 이상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전 양부마저 세상을 떠나던 날 밤 비서를 통해 처음으로 친모의 행방을 알게 됐어요. 도일은 국밥집 앞에서 한참을 서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녹슨 문을 밀고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구수한 된장 냄새와 뜨끈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는 낡은 식탁 4개가 전부였고 천장에는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며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김순자, 67살. 깊은 주름이 파인 얼굴에 굵게 튀어나온 손마디. 오른손 손목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한쪽이 살짝 불편해 보였어요. 그런데 눈빛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어 도일을 바라봤어요.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 낡은 운동화 누가 봐도 거지인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눈살 한 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국밥도 맛있고 오늘 백반 정식은 된장찌개인데 맛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도일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거지한테 저렇게 친절하게 구는 사람이 있나요? 착한 척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건가? 도일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쏘아보면서요. 잠시 후 순자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뚝배기 된장찌개에 반찬이 소담하게 차려진 백반이었어요. 두부와 애호박이 넉넉하게 들어간 찌개였고 밥은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지 행색의 낯선 손님에게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사람이 있다니. 도일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갈 먹었어요. 구수하고 깊은 맛이 혀끝에 감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맡아본 것 같은 냄새가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도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건지. 저 여자는 자신을 버린 사람입니다. 37년 동안 자식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리는 걸까요? 밥값을 계산하려고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도일이 지갑을 꺼내는데 낡은 천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일부러 준비해둔 소품이었어요. 순자가 그 지갑을 힐끗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드릴게요. 내일 또 오면 그때 계산하시면 돼요. 도일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렇게 해서 단골을 만들려는 건가? 계산된 친절인 건가? 그런데 순자의 눈빛에는 계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일은 가게를 나서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어깨가 좁아 보였습니다. 저 굽은 등으로 37년을 살아온 건가요? 저 절뚝이는 걸음으로 매일 밥을 차려온 건가요?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도일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 여자는 복수 대상이에요. 연민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내일 다시 와서 더 지켜봐야 했어요. 저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 굽은 등이 눈에 밟히는 걸까요? 왜 자꾸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게 쓰린 걸까요? 다음 날 도일은 다시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거지 행색이었어요. 때 묻은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골목 어귀에서 잠깐 멈춰서서 가게 쪽을 바라봤습니다. 철문 사이로 뽀얀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도일은 이를 악물고 문을 밀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관찰이었어요. 더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 왔던 손님이었습니다. 눈빛이 부드럽게 풀렸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국밥으로 드릴까요? 도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제와 같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밥상이 나왔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넉넉한 양의 국밥에 반찬은 소담했습니다. 도일은 밥을 먹으면서 순자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어요. 손님들이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환한 미소고 많이 드시라고 인사하며 웃어 보였어요. 도일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이길래 손님들에게 음식도 넘치도록 주고 음식값을 안 받기도 하고 그러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작 그 여자는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설거지를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 손님을 맞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일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게 앞에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낡은 옷에 찢어질 것 같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게 안을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순자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순자가 앞치마를 털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얘야, 배고프니? 들어와서 밥 먹고 가.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줌마, 저 돈이 없는데요. 순자가 손을 저었어요. 돈은 무슨... 어서 들어와. 순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밥을 한 상 가득 차려 아이 앞에 내려놓았어요. 반찬도 넉넉하게요. 아이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걸까요? 순자가 아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서 먹어. 알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일은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또 공짜로 주네. 나한테도 그랬고 이제 저 아이한테도 공짜로 주다니. 장사할 생각이 있긴 한 건가. 하지만 순자의 표정에는 계산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아이의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다 먹고 꾸벅 인사를 했어요. 아줌마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순자가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또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아이가 가게를 나가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도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밥을 계속 공짜로 주세요? 순자가 고개를 돌려 도일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아이 할아버지랑 둘이 살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굶는 날도 많대요. 순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생각이 나서요. 도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라고요. 37년 전에 버린 아들 말하는 건가요? 뻔뻔하게 들렸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나 하는 걸까요? 하지만 순자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을 말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거든요. 도일은 그날 가게를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순자가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어요. 아이가 앉았던 자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도일이도 저만큼 컸겠지. 저렇게 잘 먹고 있겠지. 보고 싶다 우리 아들. 도일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저 여자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37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일은 골목벽에 등을 기대어 숨을 고르고 생각에 잠겼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먹먹해졌어요. 저 여자가 그리워하는 아들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도일은 아직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도일이 가게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순자가 잠깐 시장에 재료를 사러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 도일 혼자 남았어요. 도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좁은 주방, 낡은 가스레인지. 그런데 가스레인지 옆벽에 메모지 2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첫 번째 메모지. 가스비 밀린 거 다음 달까지 꼭 내기. 두 번째 메모지로 눈이 옮겨갔습니다. 도일이 이름으로 이번 달 후원금 보내기. 도일의 손이 멈췄어요. 가스비도 밀렸으면서 후원금은 꼬박꼬박 보낸다고요. 그것도 자신의 이름으로요. 도일은 서둘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 메모가 진짜라면 저 여자가 37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왔다는 건가? 도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일은 가게를 나서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국밥집 후원금 내역 전부 알아봐줘. 37년치 전부 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일은 어김없이 그 골목을 찾았어요. 오늘은 밥을 먹는 척하면서 순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서자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도일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야채 소쿠리를 들고 들어왔어요.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니 순자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이점례였어요. 순자와는 37년 지기 사이라고 했습니다. 점례가 도일을 힐끔 보더니 순자한테 물었어요. 이 총각은 누구야?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매일 오는 단골이야. 점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도일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눈매가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순자가 시장에 장보러 나간 사이였어요. 도일은 가게 밖으로 나가 점례의 야채 가판대 앞에 섰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이 기회였어요. 저기 아주머니, 저 국밥집 사장님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점례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오래됐죠. 37년이에요. 도일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요. 원래 여기 분이세요. 점례가 잠시 손을 멈추며 도일을 똑바로 봤어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총각? 도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요. 점례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원래 여기 출신 아니에요. 37년 전에 흘러들어왔어요. 남편이 운송일하다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빚을 잔뜩 남기고요.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몰려왔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건드렸어요. 돈 대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했대요. 한 번은 순자 언니 몰래 아이를 납치하려다가 실패했었는데 다시 데려가겠다고 사채업자들이 협박했어요. 도일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점례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순자 언니가 아이를 급히 다른 곳으로 보낸 거예요. 아이 위치가 알려지면 위험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일부러 자기가 아이를 버린 것처럼 소문을 냈어요. 아이를 찾으러 오지 못하게요. 그게 37년 전 일이에요. 도일은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점례가 말을 이었어요. 아들을 입양 보내기 전에 사채업자한테 밀려서 계단에서 굴렀는데 아이가 다치지 않게 본인 몸으로 다 받아서 다리가 저렇게 된 거예요. 점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뒤로 37년 동안 저 언니 다리 한 번 제대로 치료받은 적 없어요. 도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아이를 버린 여자가 되었다고요. 도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점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37년 된 친구의 진실된 이야기를 꺼내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낡은 보따리를 챙겨 들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깨끗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보따리 안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도일은 골목 어귀에서 멀찌감치 뒤를 밟았어요. 순자는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30분쯤 달렸어요. 순자가 내린 곳은 시장 외곽의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고아원이었어요. 도일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고아원이라고요. 왜 여기에 온 걸까요? 순자가 고아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우와 할머니. 아이들이 순자에게 와락 안겼습니다. 순자의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먹밥과 계란말이가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게 분명했어요. 아이들이 환성을 지르며 음식에 손을 뻗었습니다. 순자가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본인은 거의 먹지 않으면서요. 아이들 입에 음식을 넣어주며 웃었습니다. 도일은 담장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도일은 당황해서 담장에서 몸을 돌렸어요. 뭐야? 내가 왜 이러지? 자식을 버렸다는 여자가 왜 고아원에서 저렇게 웃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일은 발걸음을 옮겼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일은 시장 골목 한 귀퉁이 포장마차에 홀로 앉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급했습니다. 37년 전 사채업자 기록 확인해봐. 당시 아이 협박 관련 내용 있는지 전부 뒤져봐. 그리고 후원금 내역도 37년치 전부다. 전화를 끊고 도일은 어두운 골목 너머 국밥집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 안에서 순자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구멍난 신발을 신으면서요. 도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저녁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일은 시장 골목 어귀 벤치에 앉아 전화를 받았어요. 국밥집 불빛이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37년 전 기록에
사채업자 이창열 일당이 채무자 가족을 협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를 담보로 잡겠다고 협박한 기록도 나왔어요. 피해 가족 중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급히 잠적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도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이창열 뒤에 박창수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는 박창수 대표의 아버지요. 37년 전부터 이 시장 일대 땅을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었습니다. 37년 전부터 이어진 일이었어요. 박창수의 아버지가 사채업자를 통해 순자의 남편에게 빚을 지었고 그 빚으로 가족을 협박해 땅을 빼앗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순자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원금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37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아픈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단체로 후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후원자 이름이 매번 강도일로 되어 있어요. 도일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37년 동안 매달 자신의 이름으로 아픈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게 운영 수익 대부분이 후원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본인 생활비는 거의 남기지 않은 채로요. 다리 치료비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도일은 전화를 끊고 벤치에서 일어서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7년이었어요. 구분허리에 절둘거리는 다리를 끌고 구멍난 신발을 신으면서 새벽부터 솥에 육수를 끓이면서 매달 빠짐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왔던 겁니다. 다리 치료비는 단 한 번도 쓰지 않고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37년 동안 오해한 건가? 머릿속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도일은 어김없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백반은 시래기 된장찌개 끓였어요. 맛있을 거예요. 도일은 자리에 앉으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37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척하며 도일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돈에 눈이 먼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가게를 나서면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땅 사업가로 위장해서 7억 매입 제안해봐. 2시간 후 정장 차림의 비서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일은 골목 어귀에서 가게 안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서가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 땅을 7억에 사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으로 비서를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낡은 무쇠솥, 닳아진 나무 의자,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까지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도일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역시 돈 앞에서는 흔들리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이 가게는 못 팔아요.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비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7억인데요. 이 동네 시세보다 5배나 높은 금액입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37년 전에 아이와 며칠을 함께 있었던 곳이에요. 제 아들과 추억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을 저는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아들이 저를 찾아오면 여기 있어야 만날 수 있잖아요. 도일의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7억을 거절했다고요. 37년 동안 아들을 기다린다고요. 이 낡은 가게를 지키면서요. 도일은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37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복수심이, 증오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도일이 골목 어귀를 지나는데 국밥집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이 늦은 시간에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도일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시장 부지 전체 매입 절차 지금 당장 시작해. 그리고 박창수 관련 위조 서류 증거 전부 확보해둬.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일은 여느 때처럼 국밥집 골목을 걸었어요.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점내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도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총각, 잠깐만요. 지금 국밥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순자 시어머니가 온다는 소문이 돌아요. 도일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귀 담장 뒤에 몸을 숨겼어요. 잠시 후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파가 검은 옷차림의 남자를 데리고 골목을 걸어왔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사나웠어요. 노파가 가게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쾅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이년아, 37년 전에 내 손주 어딘가에 처박아 버리고 이제껏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았어. 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노파가 성큼 다가오더니 순자의 멱살을 확 움켜쥐었습니다. 순자가 숨이 막힌 듯 몸을 비틀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담장 뒤에서 지켜보던 도일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앞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때 이점례가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팔을 벌려 순자를 막아주며 소리쳤어요. 노파가 이점례를 밀치며 순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향해 갔어요. 순자가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노파가 순자를 세게 밀쳤습니다. 순자가 뒤로 비틀거리다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절뚝이는 다리가 꺾이면서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도일이 담장에서 뛰쳐나오려는 순간 시장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파가 마지막으로 욕설을 퍼붓고 문을 박차며 나갔어요.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도일은 담장 뒤에서 굳은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점례가 순자를 일으키려 했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이점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점례야, 나 괜찮아. 그리고 순자가 고개를 들어가게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일과 눈이 마주쳤어요. 방금 전까지 멱살을 잡히고 바닥에 쓰러졌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오시는 길에 이런 모습을 보였네요. 이제 괜찮아요. 어서 들어와서 밥 드세요. 도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시어머니에게 밀쳐지고도 거지 행색인 자신의 밥 걱정을 한다고요. 도일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날 오후 시장이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도일은 물 한 잔을 마시러 주방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주방 한쪽 낡은 선반 위에 보따리가 놓여 있었어요. 아까 시어머니가 손을 뻗으려던 그 보따리였습니다. 순자가 황급히 챙겨 올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따리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노란 종이들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도일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만 봤습니다. 펼쳐진 편지 한 장이 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였어요. 도일의 눈이 그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도일아, 오늘도 잘 있지. 엄마는 오늘도 내 생각했어. 내가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있을 거라고 믿어.
엄마가 보고 싶으면 하늘 보고 불러. 엄마는 항상 듣고 있을게. 도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또 다른 편지가 보였어요. 도일아, 오늘 너의 생일이다. 미역국 맛있게 끓여놨는데 주인공인 내가 없구나. 혼자 먹으려니까 미역국이 안 넘어가더라. 내년엔 같이 먹을 수 있을까? 그 옆에 또 한 장. 도일아, 오늘 시장에서 내 또래 아이를 봤어. 엄마 손 잡고 가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 우리 도일이도 저렇게 컸겠지.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아들. 도일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따리 안에 편지가 수십 장이었어요. 37년 동안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도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편지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가게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도일은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로 돌아갔어요. 순자가 시장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일의 눈이 빨개진 것을 봤는지 잠깐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고기 많이 들어간 찌개 끓일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도일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가 가득 차올랐어요. 37년 동안 저 여자는 혼자서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매일 편지를 쓰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다리 수술도 포기하면서 오직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를 이 낡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지? 도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오른 눈으로요. 복수하러 온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저녁 도일은 국밥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밥을 먹고 바로 골목을 빠져나갔을 텐데 그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순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무거운 솥을 옮기고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걸을 때마다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까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늘 있는 일이에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늘 있는 일이라고요. 도일은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더 세게 쳤어요. 저 노파가 37년 동안 저렇게 찾아왔다는 말인가요? 그때마다 저렇게 혼자 감당했다는 말인가요? 도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참으세요? 왜 맞서지 않으세요? 순자가 잠시 손을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맞서봐야 뭐가 달라지나요? 나는 그냥 여기서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자가 도일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근데 오늘 밥은 맛있었어요? 많이 드셨으니까 됐어요. 도일은 그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도일은 골목 한쪽에 멈춰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어요. 37년 동안 저 여자는 저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맞서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요. 그날 밤 도일은 호텔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때 묻은 점퍼를 벗어 의자에 걸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7년 동안 저 여자를 원망했던 얼굴이었어요. 복수를 다짐했던 얼굴이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박창수 관련 위조 서류 증거 다 나왔어? 경찰 쪽에 미리 연락해두고 시장 부지 매입은 내일 중으로 마무리해. 비서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회장님, 박창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오후에 용역을 이끌고 가게를 비우러 올 수도 있습니다. 도일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잘 됐군. 그쪽이 먼저 움직이면 더 확실하게 끝낼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도일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순자의 보따리에서 우연히 눈에 들어왔던 그 편지였어요.
사진으로 찍어두었던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도일아, 오늘도 잘 있지? 엄마는 오늘도 내 생각했어. 도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7년 동안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어요. 37년 동안 매달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온 후원금이었습니다. 37년 동안 다리 한 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지켜온 자리였어요. 오직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요. 도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 방향이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도 국밥집 불빛이 켜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지금쯤 혼자 낡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앉아 있겠지요. 37년 전 아기에게 쓴 편지들을 손으로 어루만지면서요. 도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어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퍼져나갔어요. 37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이제는 없었습니다. 복수심도 없었어요. 남은 것은 단 하나였어요. 저 여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 37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저 여자 곁에 이제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37년 동안 괴롭혀온 사람들을 끝내는 일이었어요. 도일은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때 묻은 점퍼가 아니었어요. 반듯하게 다려진 검은 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은 다른 모습으로 그 골목에 가야 했어요. 거지 행색이 아니라 강도일 그 자체로요. 다음 날 오후 시장 골목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이점례가 다급하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순자 언니, 박창수가 용역 데리고 온다는 소문이 돌아. 오늘 가게 비우라고 할 것 같아.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었지만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알았어. 점례야 걱정하지 마. 잠시 후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박창수가 검은 옷을 입은 용역들을 이끌고 들어섰어요. 기름진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왔어요. 눈빛이 사납게 빛났습니다. 박창수가 서류를 꺼내 흔들었어요. 계약서대로야. 오늘 안에 비워. 순자가 가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 계약 한 적 없다니까요. 박창수가 비웃으며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무슨 소리야? 여기 인감도장 찍혀 있잖아. 어디서 발뺌이야? 박창수가 손짓하자 용역들이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물건들을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냄비가 굴러 떨어지고 그릇이 깨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순자가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안 돼요. 제발 그만해요. 그때 시어머니의 눈이 가게 구석을 훑었습니다. 낡은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자가 37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보따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순자가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순자를 세게 밀쳤습니다. 용역 하나가 순자를 옆으로 밀어냈어요. 순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절뚝이는 다리가 꺾이면서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손바닥이 깨진 그릇 조각에 긁혔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어요. 이점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지만 용역들에게 막혀 다가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낡은 천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작은 아기 베네 저고리가 떨어졌습니다. 노랗게 바랜 편지 뭉치가 흩어졌어요. 어제 도일이 우연히 눈으로 읽었던 바로 그 편지들이었습니다. 순자가 바닥에서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주우려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7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었습니다. 이점례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37년 전에 순자 언니한테 한 짓 여기 사람들한테 다 말해줄까요? 아들 사망보험금 독차지하고 며느리 한 푼도 안 주고선 쫓아냈잖아요. 보험금만 줬어도 순자 언니가 아들을 입양 보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사망보험금 가로채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건데 매년 손주 어디 갔냐고 내놓으라고 그 난리를 치시니 어쩜 그렇게 잔인하세요.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아이고 불쌍한 순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박창수가 소리쳤습니다. 잡소리 집어치워. 계약서대로 오늘 안에 비우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어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검은 세단 수십 대가 줄지어 시장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용역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박창수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차들이 국밥집 앞에 멈춰섰어요. 골목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20명, 30명. 모두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맨 앞 차 문이 열렸어요. 단단하게 다려진 검은 수트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도일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때 묻은 점퍼를 입고 구석자리에서 묵묵히 밥을 먹던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용역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창수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순자가 고개를 들어 도희를 바라봤어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총각,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일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골목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일이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계약서 위조입니다. 인감도장 훔쳐서 만든 거 전부 조사했어요. 시어머니와 박창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일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장 부지 전체 이미 제가 매입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박창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데? 도일이 천천히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7년 동안 삼켜온 말들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37년 전에 버려진 그 아이가 접니다. 제가 도일입니다. 골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골목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37년 전에 버려진 그 아이가 접니다. 그 말이 골목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뭐라고? 내가 정말 그 애라고? 내 손주라고? 도일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37년 전에 버려졌던 그 아이요. 근데 저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박창수를 향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창수 대표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발 접수 완료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상대로 사기친 건수만 19건이더군요. 그리고 37년 전 선친께서 사채업자를 통해 채무자 가족을 협박한 기록도 다 나왔습니다. 박창수의 무릎이 흔들렸어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골목 입구를 경찰이 막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37년 전 상해 및 유기 혐의도 있으시네요. 며느리를 폭행하고 어린 손주와 며느리를 내쫓은 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감도장 절도와 사문서 위조까지요.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도일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골목 전체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37년 동안 저희 어머니를 괴롭혔어요.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가로채서 사채빚을 못 갚게 하고 사채업자에게 쫓기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아이를 지키려다 다친 다리를 병원 한 번 못 가게 했어요. 이제 그 값을 치를 차례입니다. 경찰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망치려던 박창수도 두 발짝을 못 가서 경찰에게 잡혔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잘됐다. 속이 시원하네. 저 나쁜 놈들 드디어 벌 받는구나. 이점내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차에 실려가고 골목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도일이 천천히 순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흩어진 편지들을 두 손으로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총각,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도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순자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어 순자의 손에 쥐어줬어요. 노랗게 바랜 편지, 너덜너덜해진 편지, 37년 동안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눈으로 도일을 바라봤어요. 도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린 눈물이 먼지투성이 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도일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어요. 굵은 손마디, 갈라진 손등, 37년 동안 국밥을 끓여온 그 손이었습니다. 도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 저예요. 도일이에요.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도일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도일이에요. 37년 만에 왔어요. 순자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도일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손끝이 도일의 눈썹 끝 작은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아기 때 넘어지면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순자가 목욕을 시킬 때마다 손끝으로 어루만지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내가 도일이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7년 동안 삼켜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예요. 순자가 도일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일을 끌어안았어요. 두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37년 동안 품어보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도일도 순자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어요. 순자가 오열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가슴속에 쌓였던 37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일아, 우리 아가. 내가 죽기 전에 널 만나는구나. 순자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도일을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아서요. 도일도 오열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7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한참을 울던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도일을 살폈어요. 37년 만에 만났는데도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일이 아픈 데는 없니? 건강하지? 도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엄마. 저 건강해요. 순자가 도일의 볼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그거면 됐어. 이점내와 시장 상인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점내가 앞치마로 눈가를 훔쳤어요. 순자 언니가 드디어 아들을 만났구나. 이점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37년 만에 두 발로 제대로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절뚝이지 않았어요. 도일이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37년 묵은 다리를 치료해 드렸거든요. 도일이 복도 끝에서 두 팔을 벌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든 같이 걸을 수 있어요. 순자가 도일에게 걸어갔어요. 흔들림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도일이랑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겠네. 두 달 후 도일은 자신이 운영하는 심장병 재단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순자 심장재단으로요. 37년 동안 강도일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후원해 온 엄마를 위한 선물이었어요. 재단 행사가 열렸습니다. 후원금으로 수술받은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 건강해졌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37년 동안 혼자 보낸 후원금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도일이 순자의 방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엄마, 저 도일이에요.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8살 된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엄마 옆에 누워도 돼요?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리 와. 도일이 순자 옆에 누웠어요. 37년 만이었습니다. 2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엄마 곁에 누운 거였어요. 순자가 도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37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37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37년 만에 엄마와 아들이 다시 한 이불 속에 누웠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를 곁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37년간 순자 곁을 지킨 이점내도 도일을 건강하게 키워준 양부모님도 모두 순자와 도일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37년간 아들을 기다리며 박창수에게 위협받고 시어머니의 협박을 받으면서 허름한 국밥집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복수를 다짐했던 도일이 진실을 알고 눈물 흘린 순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시청 소감을 남겨주세요. 꽃길 사연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